수라간의 천한 노비가 감히 용의 몸에 손을 대? 그것은 약선이 아니라 사약이다.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그 독으로 저는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독과 맛으로 진실을 깨우고 냄새로 적의 칼날을 꺾다. 조선 최고의 식치 어의 연희.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실 거죠? 끝까지 봐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기해년 겨울이었슈. 한양이 어찌나 추운지 유례 없는 폭설이 내렸어. 온 세상이 하얗게 잠겨 있었더랬죠. 그런데 말이여, 그 아름다운 눈풍경 뒤편 의금부 마당에는 아주 서늘하니 죽음의 그림자가 떡하니 드리워진 거요. 한때 수라간에서 임금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상궁 박씨가 글쎄 대역죄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적대기 위에 무릎을 꿇고 있지 뭡니까. 그 앞에는 시커먼 사발에 담긴 치명적인 사약이 놓여 있는데 보는 사람 심장이 다 덜덜 떨려요. 박씨는 들으라. 중전마마의 탕약에 감히 독을 탄 죄. 그 대역죄를 물어 사약을 내리노라. 관원의 호령에 박씨 상궁은 비웃듯이 하늘을 올려다봤슈. 대비의 간악한 음모에 빠져서 진실을 말할 입조차 막혀버렸으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눈가에 이슬이 맺히나 싶더니 그녀의 시선은 관군들 틈바구니에서 울음을 꾹 참고 있는 8살짜리 어린 딸 연희에게 머물렀습니다. 박씨는 사약을 들이키기 직전 품 안에서 낡아빠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희 발치로 휙 던졌어요. 연희야, 울지 마라. 이건 내 애미의 혼이자 장차 이 나라 백성을 살릴 보물이다.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내가 훗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 가루의 맛을 세상에 보여주거라. 말을 마치고 사약을 꿀꺽 들이키니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슈.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무정한 관군들 발길질에 저만치 나뒹굴고 말았지 뭐여. 어머니가 남긴 그 주머니 속엔 이름 모를 풀떼기를 말려 빻은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조선 역사를 뒤흔들 기적의 약선 가루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연희는 밤마다 몽유병 환자처럼 손을 허우적거렸슈. 하얀 눈밭을 적시던 그 뜨겁고 붉은 피,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서려 있던 그 비단 주머니, 관군들의 발길질에 채여 진흙탕에 처박혔던 그날부터 연희의 삶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생지옥 그 자체였구먼요. 핏물 섞인 밤물로 버틴 유백일. 어린 연희가 함경도 변방으로 끌려가는 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군이었슈. 10살 남짓한 계집아이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졌으니 그 가녀린 살점이 남아났겠느냐고. 살을 에어내는 북풍한 설이 몰아칠 때마다 연희는 품속 깊숙이 감춰둔 어머니의 주머니를 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슈. 살아야 한다. 살아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이 가루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배가 고파 길가에 굴러다니는 썩은 배추 꼬리를 씹으면서도 연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분석했슈. 이건 속이 상했으니 도끼가 올랐을 거야. 옆에 도단한 쓴바귀 싹이랑 같이 씹어야 배앓이를 안 하겠지. 대역죄인의 딸이라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희는 그렇게 풀 한 포기에 의지해 목숨줄을 이어갔구먼요. 함경도
변방관아에 도착한 연희를 기다리는 건 혹독한 매질과 끝도 없는 허드렛이었슈. 겨울이면 얼음을 깨서 빨래를 해야 했고, 한여름엔 가마솥 불길 앞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했지 뭐여. 관아의 주방 상공들은 연희가 대역죄인의 자식이라며 가장 험하고 굳은 일만 골라 시켰슈. 야 이년아, 솥바닥 탄 거 안 보이냐? 손톱이 빠지도록 문지르란 말이다. 매질의 등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연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눈을 번뜩였슈. 상궁들이 내버리는 약재 찌꺼기, 고기 비계, 시들어 빠진 채소 쪼가리들이 연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구먼요. 어느 날은 관아 사또가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적이 있었슈. 의원이 오려면 반나절은 더 걸릴 판인데 연희가 몰래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버려진 메밀 껍질과 무청을 끓여 즙을 냈슈. 그걸 사또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었더니 아 글쎄 사들사들 떨리던 사또의 사지가 잠잠해지고 안색이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저 사또의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연희는 그때 확신했슈. 어머니의 가르침이 제 몸속에 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요. 독초와 약초 사이에서 피어난 천재서 관비들의 시기와 질투도 대단했슈. 연희가 만든 나물 무침 하나가 관아 손님들의 극찬을 받자 심술궂은 고참 관비가 연희의 국솥에 독성이 있는 투구꽃 뿌리를 몰래 집어넣었지 뭐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연희는 국을 젓는 주걱 끝에 닿는 미세한 감각만으로도 독이 섞인 걸 알아챘슈. 연희는 당황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서 어머니의 그 하얀 가루를 손톱만큼 덜어 넣었슈. 그리고는 마당 구석에 빈 감초 뿌리를 그 빗지어 함께 넣었지요. 독을 약으로 바꾸는 중화의 기술. 국을 맛본 이들은 오히려 속이 확 풀리고 눈이 맑아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독을 넣었던 관비는 제 꾀에 제가 속아 귀신을 본 듯 자지러졌슈. 그렇게 낮에는 솥을 닦고 밤에는 산으로 들러 다니며 약초의 성질을 기록했슈.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어 커다란 잎사귀에 뾰족한 돌로 글씨를 새겨가며 공부했지 뭐여. 연희의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슈. 어머니, 보셔요.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가루의 비밀을 이제 반쯤은 알 것 같아요. 연희는 어머니가 남긴 비방 가루를 연구하며 자신만의 식치 일기를 써 내려갔슈. 그러던 어느 날 함경도로 순찰 나온 고위 관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사건이 터진 거여. 어떤 산의 진미를 줘도 젓가락도 안 되던 관리가 연희가 끓인 소박한 사냐초 죽 한 사발을 먹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운을 차린 거요. 이 맛은 그냥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니로다. 끊어진 기혈을 잊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보약이야. 이 아이를 당장 한양 궁궐수라간으로 보내라. 이런 재능은 나라의 보배다. 연희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슈.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곳. 화려하지만 서늘한 칼날이 숨겨진 궁궐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가슴 속엔 어머니의 유언과 함께 대비의 목을 겨눌 섰을 퍼런 맛에 칼을 갈면서 말이요. 한양 궁궐 수라가는 연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무시무시했슈. 수백 명의 궁녀랑 노비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기름진 고기 냄새랑 한약재 향이 코를 찔러요. 연희는 가장 낮은 신분인 소주방 친모 노비로 들어갔는데 처음엔 온종일 솥바닥이나 긁고 설거지만 하는 고된 일뿐이었죠. 내가 저 먼 함경도에서 온 계집이냐? 대역죄인 딸이라는 소문나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줄 알아라. 조용히 솥이나 닦아 상궁들의 구박과 시기 속에서도 연희는 밤마다 비밀스럽게 어머니의 주머니를 꺼내슈. 수라간 뒤편 우물가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 약성을 시험하며 때를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희는 세자가 머무는 동궁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을 듣게 됩니다. 글쎄, 세자 저하가 3년째 원인 모를 두통이랑 구토에 시달리며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대요. 어이들도 다 포기한 그 고질병 소식이 수라간 구석에서 소 닦던 연희 귀에 딱 걸린 거요. 연희는 직감했슈. 아, 이것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힐 첫 번째 관문이구나.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궁궐의 화려한 독을 제가 직접 만든 약선의 맞으로 씻어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의 눈이 번뜩였슈. 수라간 아궁이에 지펴진 불꽃이 연희의 복수심처럼 붉게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말이어요. 세자 저하가 저렇게 시들어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무시무시한 내막이 있었대요. 겉으로는 조 대감이 정성껏 약을 다리는 척하지만 그 영감 뒤에서 실을 조종하는 검은 손길이 있었으니 바로 자경전의 주인 대비 김씨였슈. 대비는 말이여 자신의 친정 가문이 권력을 영원히 움켜쥐길 원했거든요. 그러려면 총명하고 강단 있는 세자 이선이 성군이 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었던 거여요. 그래서 조 대감을 은밀히 불러 속삭였대요. 세자를 죽이지는 마라. 다만 보위에 오르지 못할 만큼만, 딱 그만큼만 병신으로 만들어두거라. 그때부터 조 대감의 교묘한 식치살인이 시작됐슈. 저하가 드시는 보약의 독약은 단 한 방울도 섞지 않았대요. 대신 궁궐의 화려함 속에 독보다 무서운 상극의 조화를 심어 놓은 거여요. 저하가 머무는 침소에는 항상 머리를 맑게 한다는 명목으로 백합향을 피워뒀는데, 사실 저하가 드시는 산삼약탕의 성분과 이 향기가 공기 중에서 만나면 미세한 혈류 정체를 일으키는 법이었슈. 밥을 먹을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건 바로 그 때문이었지 뭐여. 게다가 조 대감은 세자의 입맛을 일부러 망쳐놨슈. 저하가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 비위를 달래야 합니다라며 지극히 달콤한 꿀과 기름진 타락죽을 올렸대요. 하지만 그 속에는 성질이 지극히 차가운 빈편을 미세하게 섞어 넣었슈. 따뜻한 성질의 보약과 차가운 빈편이 저하의 뱃속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니 명치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저하는 그것도 모르고 조 대감이 나를 위해 이리 귀한 약을 쓰는구나 하며 억지로 삼켰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대비는 침소에 누워 신음하는 세자를 보며 비단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었대요. 이 나라의 태양이 저리 흐릿하니 우리 가문의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겠구나. 연희의 직감,
이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다. 이 소름 끼치는 음모를 수락한 구석에 서서 솥 닦던 연희가 어찌 알았냐고요? 연희는 매일 아침 동궁전에서 물려 나오는 수라상을 유심히 살폈거든요. 비싼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연희의 코끝에는 이상하게도 썩은 내가 감지된 거여요. 재료가 썩은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해가는 사람의 기운이 밥상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지요. 연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슈. 진정한 의관은 맛을 보고 병을 알지만 진짜 숙수는 남은 음식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조 대감, 당신이 저하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군. 산삼으로 독을 가리고 옥식으로 죽음을 먹이다니. 연희는 결심했슈. 이제 자신이 가진 그 하얀 가루와 변방에서 익힌 잡초 의술로 저 화려한 동궁전의 거짓된 향기를 싹 걷어내기로 말이어요. 이것은 세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비전과 조 대감을 향한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슈. 경복궁의 동쪽 끝, 세자 저하가 머무는 동궁전의 공기는 말이요. 늘 비가 오기 전날처럼 무겁고 매캐한 한약재 냄새로 가득했대요. 세자 이선 저하는 이제 겨우 16, 꽃다운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하고 종일 침소에 누워 쉬는만 하는 거요. 조선의 미래라 불리는 저하가 왜 저리 됐을까? 3년 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원인 모를 두통이랑 구토가 저하를 아주 반쪽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수석 어의 조대감이라는 영감태기는 저하 한양에서 제일 가는 천종산삼이라 녹용을 다려왔으니 드시옵소서 하고 장담을 하는데 저하는 고개를 획 돌려버려요. 저하에게 수라상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슈.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비싼 산삼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뱃속에서 뒤엉켜 거대한 불덩이가 됐고 밤마다 그 불덩이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통증으로 변해 돌아왔으니까요. 치우거라. 입안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명치에는 돌덩이가 얹힌 듯하구나. 이 나라 산의 진미가 다 무슨 소용이냐. 내게는 오직 죽음의 향기뿐이거늘. 저하가 옥사발을 내던지니 탕약이 바닥을 검게 물들였슈. 어이들은 사색이 돼서 엎드렸지만 그 바보들이 뭘 알겠어요? 세자의 병은 기력이 없는 게 아니라 대비전에서 보내오는 기름진 음식들이 부딪히며 생긴 열독이었다는 걸 말이여. 같은 시각 소주방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연희는 버려진 설거지물 속 탕약, 찌꺼기를 몰래 찍어 맛보았슈. 인삼 향기가 너무 강해. 이건 약이 아니라 천천히 죽이는 독이야.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죠. 어머니 박상궁이 죽기 전 늘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지나친 보보였거든요. 대비는 세자를 위하는 척하며 사실은 그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요. 연희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가루와 수라간 구석에 소박한 재료들로 저하에 막힌 숨통을 틔워주기로 말이요. 한밤중 모두가 잠든 수라간에 연희가 고양이처럼 스며들었슈. 손에는 낮에 몰래 뜯어둔 민들레 뿌리랑 고들빼기, 그리고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죠. 커다란 가마솥은 감시가 심했을 수 없으니
구석에 처박힌 낡은 옹기 약탕기를 꺼냈대요. 연희는 민들레 뿌리를 정성껏 덮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흙내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세자의 화기를 가라앉힐 청열의 기운이었슈. 어머니, 힘을 주세요. 이 국물 한 사발이 저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의 한을 씻는 첫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연희의 칼질 소리가 탁, 탁, 탁 조용히 울려 퍼지는데 이건 노비의 솜씨가 아니여. 어머니께 배운 바람을 가르는 듯한 정교한 칼질이었지. 미나리 줄기로 기혈을 맑게 하고 잣을 으깨 위장을 보호한 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가루를 한 꼬집 넣었슈. 그러자 탕약이 투명한 비취빛으로 변하며 은은한 연꽃 향을 내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글쎄 수라간 문이 끼익 열리더니 주방 권력자 정상궁이 들이닥친 거요. 노비 주제에 감히 수라간 불을 탐해 하는 호통에 연희는 이마를 바닥에 찧었죠. 노모가 앓던 병이 생각나 차 한 잔 다리려 했을 뿐입니다. 다행히 정상궁은 데뷔 전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엄격한 분이었슈. 근데 약탕기에서 나는 향기가 너무 청아하니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키더니 당장 치우고 나가라 하며 눈 감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위기를 넘긴 연희는 그 비취빛 스프를 호리병에 담아 동양 친구 나인 복순이에게 건네슈. 복순아, 저하 숭늉 그릇에 몰래 섞어다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저하가 나으실 거야. 다음 날 새벽 동궁전은 평소와 달리 아주 조용했슈. 맨날 들리던 신음 대신 깊고 평온한 숨소리만 들리니까 임금이랑 어이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죠. 그런데 글쎄 세자 저하가 부축도 없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요. 눈은 맑고 뺨에는 혈색이 도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어이 대감, 그대들이 올린 산삼보다 훨씬 귀한 걸 마셨다. 내 타 들어가는 위장을 씻어주는 진실의 맞이였다. 대체 누가 이 숭늉을 준비했느냐? 수라가는 발칵 뒤집혔슈. 장부에도 없는 음식이라니. 정상궁은 어젯밤 본 연희가 떠올랐지만 입을 꾹 다물었슈. 대역죄인 딸이 배후라는 게 밝혀지면 궁에 피바람이 불 테니까요. 대신 연희를 조용히 뒷마당으로 불렀대요. 정상궁은 연희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슈. 그 눈빛에 담긴 깊이가 도저히 일개 노비 소녀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한 짓이냐? 그 비취빛 국물이 정녕 세자 저하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것이냐? 연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저 저하의 몸 안에 꽉 막힌 기운을 살짝 뚫어드렸을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신분을 가리지 않지만 그 약성은 오직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만 응답한다고요. 정상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대요. 이 아이는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죽어가는 수라간을 살리고 이 궁궐의 썩은 뿌리까지 도려낼 단 하나의 날카로운 칼날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좋다. 오늘부터 너를 소주방 노비가 아닌 내 전용 식재료 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아무도 모르게 세자 저하의 약선 수라를 따로 준비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데뷔 전의 눈은 밤에도 잠들지 않느니라.
내 그림자까지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연희가 공식적인 칼을 쥐게 된 거요. 하지만 궁궐 담장엔 귀가 달렸다고 하죠. 세자가 회복됐다는 소식은 번개처럼 대비전으로 날아갔고 대비 김씨의 눈매는 뱀처럼 가늘어졌슈. 내의원도 못한 일을 수락한 천것이 해내? 그 계집을 당장 찾아내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싹은 머리가 나기도 전에 잘라버려야지. 궁궐에서 가장 깊고 서늘한 곳. 대비가 머무는 자경전의 아침은 코를 찌르는 진한 향 냄새로 시작됐슈. 근데 그 향기가 말이여. 마음을 다스리는 향이 아니라 사람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권위로 짓누르는 압도적인 향이었대요. 대비 김씨는 화려한 당의 자락을 정리하며 어이 조 대감이 올린 보고서를 훑어봤죠. 조 대감, 수십 년 공부했다는 의술이 저작거리 노비 소녀의 솥단지만도 못하다는 뜻인가. 조 대감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슈. 마마, 그건 음식이 아니라 괴이한 주술이옵니다. 필시 요사스러운 동물을 쓴 게 분명하옵니다. 대비는 차갑게 웃었죠. 그녀에게 세자 이선은 그저 자기 가문의 권력을 위해 조종해야 할 아픈 용이어야 했거든요. 요술이라. 그렇다면 그 요술의 실체를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 계집을 오늘 저녁 자경전 연회에 불러라. 세자의 기력을 회복시켰으니 상을 준다는 명목으로 말이다. 같은 시각 정상궁은 연희의 어깨를 꽉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연희야, 대비마마의 초대는 곧 저승사자의 초대와 같다. 마마는 절대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 오늘 내가 올릴 음식 한 접시에 내 목숨과 이 수라간의 운명이 통째로 걸려 있다. 연희는 품속에 숨긴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손끝으로 만져봤슈. 어머니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만드는 약선이 왜 독보다 강한지 오늘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자경전 마당은 화려한 촛불로 가득 찼지만 연희 앞에 놓인 건 식재료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사형 집행장이었슈. 대비는 연희에게 딱 3가지 재료로 별식을 만들라고 명했죠.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생전복, 청혈독이 묻은 야생버섯, 그리고 잘못 쓰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극독인 부자여슈. 심지어 조리 도구도 딱 낡은 옹기솥 하나랑 숯불만 허용했으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어떠냐, 수라간의 천재라며? 이 재료들로 내 입맛을 돋우고 막힌 혀를 뚫어보아라. 만약 맛이 없거나 옥체에 조금이라도 거부감이 생긴다면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연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재료들을 살폈슈. 조 대감이 미리 손을 썼는지 버섯엔 푸른 도끼가 서려 있고 부자는 독성 제거도 안 된 날 것 그대로였죠. 이대로 요리하면 음식이 아니라 사약이 될 판이었슈. 하지만 연희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독도 잘 다스리면 약이 되고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연희는 먼저 전복의 내장을 따로 떼어내 숯불에 굽기 시작했슈. 내장이 타면서 내는 그 진한 향기가 버섯의 미세한 도끼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요. 불길이 일렁이고 연희의 손놀림이 빨라지는데 데뷔 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대요. 연희는 서슬퍼런 데뷔의 눈빛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자를 얇게 썰어 소금물에 담가슈. 그러더니 품 안에서 어머니의 가루를 아낌없이 팍팍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내의원 의관들이라 상궁들이 코웃음을 쳤죠. 미친년이로구나. 저렇게 독성이 강한 부자를 저리 많이 넣다니 제 손으로 사약을 끓여 올리는구나 하며 비웃었대요. 하지만 그 바보들이 뭘 알겠어요? 그 가루의 정체는 사실 감초와 녹두, 그리고 말린 연근을 황금 비율로 섞어 빻은 보물이었거든요. 100가지 독을 씻어내는 녹두에다 약성을 부드럽게 조화시키는 감초,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연근이 합쳐졌으니 이 가루가 끓는 물에 닿자마자 부자의 치명적인 독성은 싹 사라지고 오직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기만 남게 된 거요. 연희는 옹기소단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색을 매의 눈으로 살피다가 국물이 맑은 황금빛을 띠기 시작할 때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던졌슈. 바로 자경전 담벼락 밑에 핀 차가운 서리꽃을 따서 국물 위에 살포시 띄운 거예요. 뜨거운 부자의 성질과 차가운 서리꽃의 성질이 만나서 비로소 완벽한 태극의 조화를 이룬 것이니 이게 바로 이름하여 금선전복탕이라. 영롱한 빛깔이 아주 예술이었대요. 대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은수저를 들었슈. 수저 끝이 검게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천천히 국물을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대비의 안색이 흑빛했어. 핏기로 확 변하는 거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수년 동안 대비를 괴롭히던 가슴 속 화병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어두운 속마음과 죄책감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듯한 위로가 느껴진 거예요. 이 맛은 대체 무엇이냐? 왜 국물 안에서 돌아가신 박상궁의 향기가 나는 것이냐? 대비는 자기도 모르게 10년 전 자기가 죽인 연희 어머니 이름을 내뱉었슈. 연희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죠. 마마,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정직하여 오직 진실된 정성만이 깊은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탕국에는 마마께서 평소 잊고 싶어 하셨던 그날의 진실을 담았습니다. 자경전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슈. 10년 전 사건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니까요. 대비의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몸 안에서 퍼지는 약선의 기운 때문에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부르르 떨기만 했대요. 이게 바로 연희가 의도한 아주 영리한 맛의 복수였던 거예요. 중전마마는 감탄하며 임금님께 고했죠. 전하,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숙수이옵니다. 임금님도 크게 기뻐하며 연희를 노비했어. 단숨에 정식 내인으로 승격시켰슈. 노비가 궁녀가 되다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어요. 대비의 눈빛은 더 차갑게 식어갔죠. 음식으로 안 된다면 이제 불을 이용해라. 그 계집을 가마솥과 함께 재로 만들어 버려라.
대비의 신복인 최상궁과 조대감 수하들이 야밤에 기름 항아리와 유황 가루를 들고 수라간 뒤편으로 모여들었슈. 연희는 내인이 된 기념으로 받은 새 옷을 입고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가장 아끼는 작은 옹기 가마솥 밑에 숨겨두고 잠자리에 들었죠.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어머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하며 행복한 꿈을 꾸려던 찰나였슈. 밤 공기를 뚫고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기름과 유황을 뿌려둔 수라간 창고에서 불길이 확 하고 치솟은 거요. 불길이 마치 굶주린 괴수처럼 시뻘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석가래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를 어쨌을까. 연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불길은 벌써 지붕을 덮치고 있으니 말이여. 불이야, 수라간에 불이 났다. 군사들이 목이 터져라 질러대는 비명에 연희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거든요.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자마자 아 글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가 누구입니까? 제 평생을 바쳐 땀방울을 흘렸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넋이 서린 그 애달픈 수라간이 글쎄 시뻘건 불덩어리에 통째로 삼켜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물동이를 퍼부어댔지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놈의 불길에 유황을 섞었는지 물을 끼얹으면 끼얹을수록 불길이 뱀처럼 대가리를 꼿꼿이 쳐들고 더 무섭게 타오르지 뭡니까. 연희는 그 순간 심장이 발치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의 주머니, 그 비방 가루랑 어머니 유서가 든 함이 저 안에 있는데 연희가 미친 사람 마냥 불길 속으로 달려드니까 정상궁이 혼비백산에서 팔통을 붙잡았지요. 이 미친년아, 지금 들어가면 뼈도 못 추여. 저 불 좀 봐라. 저게 어디 예삿불이냐? 누군가 독을 품고 지른 불이란 말이다. 하지만 우리 연희가 보통 내기입니까? 어머니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물러설 리가 없지요. 연희는 얼른 근처에 있던 커다란 멍석을 끌어다가 물에 푹 적시더니 주방 구석에 두었던 백반 가루를 아낌없이 들이부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려나 몰라 동의보감에 보면 백반이 열기를 식히고 불길 막는 데는 아주 지효라고 안 합니까? 그 축축한 멍석을 온몸에 둘러치고 코와 입은 젖은 수건으로 칭칭 동여맨 채 연희는 그 지옥 같은 화염 속으로 몸을 냅다 던졌습니다. 애구구 수라가 나는 말도 못했어요.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며 쉴 새 없이 뿜어 나오는 검은 연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건 뭐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었겠지요. 눈앞은 캄캄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지. 뜨거운 불튀는 살갗을 파고들지. 그래도 연희는 비명지를 힘조차 아껴가며 기어가고 또 기어갔답니다. 마침내 손끝에 차디찬 옹기 가마솥이 딱 닿았을 때 연희는 사력을 다해 솥을 들어 올리고는 그 밑에 숨겨뒀던 비단 주머니와 목함을 품에 꼭 안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길이 벽면 장식을 집어삼키는 순간 그 뒤편에서 툭 하고 책 한 권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박상궁의 필체가 역력한 수라간 일기였던 겁니다. 대비가 저지른 그 흉악한 음모가 낱낱이 기록된 비책 말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지요. 입구는 이미 무너진 석가래로 꽉 막혀버렸고 연희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인가요? 진실을 코앞에 두고 제가 여기서 죽는 건가요? 바로 그 순간 연희야, 연희야 하는 절규가 불길을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아, 글쎄, 세자 이선 저하께서 달려오신 겁니다. 수락 안에 불이 났다는 소리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오신 저하께서는 연희가 그 안에 있다는 말에 제 귀한 골룡포까지 벗어 던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하셨다니까요. 연희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호위, 무사들이 통나무로 입구를 박살내고 들어갔을 때 연희는 이미 그 독한 연기에 취해 쓰러져 있었지요. 그래도 그 손에는 어머니의 서책을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정도였다니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하께서 그 타버린 연희를 직접 품에 안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 모습이 참 지켜보던 사람들 눈시울이 다 젖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굴길은 잡혔지만 조선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던 수라가는 그저 시커먼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상궁이랑 조대감 그 인간들은 연희가 죽었겠거니 하고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연희가 살았다는 소식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들사들 떨더란 말이지요. 꼴 좋지요? 정신을 차린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세자 저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게 무엇이냐? 겨우 그 가루 주머니 때문이었어.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타다 남은 서책을 내밀었습니다. 저하, 이건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를 죽이고 저하의 몸을 상하게 한 자들이 누군지 적힌 수락 안의 진실입니다. 서책을 읽어 내려가는 세자 저하의 눈시울이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는데 아유보는 내가 다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대비전이랑 내의원이 짜고 선왕의 수라에 독을 탄 증거가 거기 다 있었거든요. 대비가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는데 오히려 그 불길이 10년 묵은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셈이지요. 이제 우리 연희는 그냥 요리나 하는 계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이 나라의 종묘사직의 정의를 세울 진실의 집행자가 된 거예요. 비록 수라가는 없어졌지만 임금님께서 연희에게 특별한 명을 내리셨답니다. 수라간을 다시 세울 때까지 너는 내의원의 식치 의관이 되어라. 그리고 이 책에 적힌 죄인들을 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맞을 준비하거라. 내의원이 어떤 곳입니까? 조선에서 머리 좀 쓴다는 수재들이 모였어. 임금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희한테는 그곳이 꽃길이 아니라 10년 전 어머니를 잡아먹은 시커먼 무덤 속 같았을 거예요. 사방천지에 진동하는 씁쓸한 약재 냄새 속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인간들의 음습한 사리가 섞여서 코끝을 찌르는데 아이고, 나 같으면 무서워서 발도 못 들여놓았을 텐데 우리 연희는 당당했지요. 그런데 아 글쎄, 그 콧대 높은 의관놈들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야, 저기 봐라. 수라간에서 가마솥이나 닦던 개벽다구가 전하 백 믿고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기어들어오는 꼴 좀 봐라. 의술에 얘 자도 모르는 천것이 감히 어딜. 내의원 망신은 지가 다 시키는구먼. 수석 어이 조 대감 밑에 있는 그 새파란 놈들이 연희가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비아냥거리는데 정말 가관도 아니었지요. 연희한테 준 자리라고는 약재 창고, 구석탱이에 삐걱거리는 작은 탁자 하나뿐이었거든요. 약장 열쇠도 안 내주고 심지어는 약탕기나 씻으라고 허드레시를 시키며 기를 죽이려 들지 뭡니까. 하지만 우리 연희가 누굽니까. 겉으로는 묵묵히 탕기나 닦는 척하면서 눈은 번뜩이며 창고 구석에 버려진 약재 찌꺼기들을 훑었지요. 그랬더니 역시나 조 대감 이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귀한 약재를 빼돌리고 급도 안 되는 싸구려를 왕실에 올렸는지 그 썩은 구린내가 풀풀 나더란 말입니다. 어머니 일기에 적힌 약재 횡령 기록이 눈앞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내의원에 아주 큰 비상이 걸렸어요. 한여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평소 화병이 깊던 대비마마 상태가 아주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기침을 쿨럭쿨럭 해대고 가래가 끓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의식을 잃기를 반복하니 대궐안이 아주 난리가 났지요. 조 대감이랍시고 열 내린다고 찬 성질 약재를 들이부었지만 이미 위장이 다 망가진 마마겠어. 그걸 드시겠어요? 먹는 족족 토해내니 임금님 노호가 떨어졌지요. 이놈들, 명색이 어이라는 놈들이 약 한 모금 못 넘기게 하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때 조 대감, 이 여우 같은 영감이 머리를 굴립니다. 전하, 이럴 때일수록 음식이 보약이라 했습니다. 새로 온 식치 일관 연희에게 기회를 주심이 어떠하옵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게 연희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겠어요? 지가 못 고친 병을 연희한테 떠넘겨서 만약 잘못되면 연희 목을 날려버리겠다는 차도살이 내 수작이지요. 이 참혹한 덫을 우리 연희가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마마를 보필하겠습니다. 다만 석빙고 얼음을 마음대로 쓰게 해주시고 수락 안에 남은 구리쟁반들을 내어주십시오. 얼음으로 열기를 다스리는 반전의 식치. 사실 대비마마 병은 그냥 더위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담음이라는 찌꺼기가 폐에 찰싹 달라붙었어. 열기를 꽉 가둬버린 열담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 대감, 이 멍청한 놈이 찬 약만 먹였으니 담음이 더 꽁꽁 굳어서 기침만 심해진 거지요. 연희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차가움으로 차가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얼음의 성질을 빌려 속의 열기를 밖으로 확 끄집어내야 한다. 한밤중에 세자 저하 허락을 받고 석빙고 문을 열었지요. 그 서슬퍼런 냉기 속에서 연희가 정교한 칼을 들고 얼음을 깎는데 아 글쎄 투박한 얼음 덩어리가 예쁜 꽃잎 그릇으로 변하지 뭡니까. 그 안에 오미자 우린 분홍빛 얼음 가루를 채우는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미자의 신맛은 기운을 모아주고 매운맛은 폐를 뚫어주지. 여기에 얼음 냉기가 더해지면 마마의 타오르는 폐를 싹 식혀줄 것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몰래 챙겨온 도라지, 뿔이라 황금을 가루내서
꿀에 잰 배랑 같이 폭전했으니 이건 뭐 보약 중에 보약이지요. 그걸 보던 조 대감 수하 놈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친년 병자한테 얼음을 먹여. 저건 독이야, 독. 그러면서 연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파두 가루를 슬쩍 섞으려 했거든요. 파두가 뭡니까? 먹으면 설사가 그냥 쫙쫙 나서 기력 없는 노인네는 그냥 저 세상 가는 독초 아닙니까? 하지만 연희는 이미 어머니 일기했어. 놈들의 수법을 다 읽고 있었지요. 일부러 조리대를 비워주며 놈들이 독을 넣게 유도하더니 사실 그 그릇에 담긴 건 독을 다 빨아먹는 연잎 우린 물이었지 뭡니까? 놈들이 독을 넣자마자 중화되어 버린 걸 싹 버리고 미리 숨겨둔 진짜 재료를 꺼내며 연희가 조 대감을 쏘아보는데 캬, 당신들 수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하지만 이번엔 그 독이 당신들을 향할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통쾌하던지. 드디어 대비마마 침소에 연희의 요리가 올랐습니다. 이름하여 빙중선 빈종씨안 얼음 연꽃 위에 보석 같은 오미자 얼음이 깔리고 중앙엔 눈처럼 하얀 배 숙성묵이 놓였는데 이건 뭐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었지요. 대비마마가 갈증에 떨리는 손으로 그 국물을 한 모금 딱 마셨는데 혀에 닿는 순간은 얼음처럼 차가운데 목구멍을 넘어갈 땐 화끈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글쎄 꽉 막혔던 기침이 쿨럭쿨럭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커먼 가래 덩어리를 확 쏟아내는데 상궁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지요. 조 대감은 이제 됐다. 연희 전혀는 죽었다 싶었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연희 목에 칼을 겨누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비마마가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내 가슴이 뚫렸다. 3년 동안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는데 이제야 바람이 통하는구나. 아이고 여러분, 오미자랑 도라지가 폐 속 열독을 가래랑 같이 밖으로 싹 뽑아버린 거예요. 안색이 발그레해진 대비마마가 국물까지 싹 마시고 환하게 웃으시니 임금님도 감격해서 연희 손을 잡으셨지요. 내가 어이들도 못한 일을 해냈구나. 대체 비법이 무엇이냐? 연희는 조 대감을 똑바로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비법은 얼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누군가는 비싼 인삼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지만 저는 길가의 도라지로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조 대감 얼굴이 흑빛이 된 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날 밤 연희는 세자 저하께 조 대감이 약재 유통기한 조작해서 마마께 올렸던 증거까지 딱 넘겨버렸답니다. 이제 내의원 주도권은 우리 연희한테 넘어온 거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코너에 몰린 쥐가 더 무섭게 달려드는 법 아니겠어요? 조 대감이 파멸을 막으려고 10년 전 연희 어머니를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궐 밖에 자객을 불러들였다는데 그날 밤 수석어의 조 대감 방에는 촛불이 꺼질 줄을 몰랐어요. 책상 위에는 세자 저하가 보낸 서신이 놓여 있는데 이게 말이 좋아 서신이지. 내 이놈 조 대감, 내 비리를 내 모를 줄 아느냐 하고 서슬 퍼렇게 추궁하는 문장들이었거든요. 조 대감이 그걸 보면서 손을 파르르 떨더니만 입술을 짓씹으며 중얼거리는 거예요.
30년이다. 내가 이 내의원에서 잔뼈가 굵으며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고작 수락 안에서 소치나 닦던 개벽다 귀. 손놀림 한 번에 무너질 성시프냐. 그러더니 비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 도장이 꽝 찍힌 종이 한 장을 꺼내지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저기 궐박 어둠의 세계에서 돈만 주면 정승 판서 목독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따온다는 자객물이 흑로한테 보내는 신호였어요. 검은 까마귀라는 이름부터가 아주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조 대감, 이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계집을 산채로 잡아 오너라. 그년 품에 있는 박상궁의 일기랑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얀 가루의 비방을 내 손에 넣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라. 아이고,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데 제가 다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연희한테 전갈이 하나 왔는데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박상궁이 사약을 받기 직전에 궐박 가는 집에 몰래 유품을 맡겨뒀다는 거예요. 연희도 이게 함정일까봐 의심은 했지만 어머니 흔적이라는데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심장이 방망이질을 치니 앞뒤 잴 겨를이 없었지요. 정상궁 마님, 대비마마 약선에 쓸 귀한 산청목이 시장에 들어왔다니 얼른 다녀올게요 하고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궐문을 나섰는데 아뿔싸, 이걸 전해 들은 세자 저하 눈썹이 꿈틀하셨지요. 연희가 혼자 나갔다고? 지금 조 대감이 독이 바짝 올랐는데 여봐라, 무사들을 집결시켜라. 내 직접 가야겠다. 한편 우리 연희는 도성 밖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약재 향기가 아니라 비릿한 쇳가루 냄새랑 소름 끼치는 살기가 뒤섞인, 그래요, 바로 죽음의 냄새였지요. 누구냐,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연희가 앙칼지게 소리치자마자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커다란 칼을 든 칠성이라는 놈이 버티고 서 있더란 말입니다. 이년아, 순순히 주머니랑 책을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조 대감 어른의 물건을 훔친 죄는 내 목숨으로도 모자라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리 연희가 어떤 애입니까? 겁에 질려 떨면서도 슬쩍 품 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는데 그건 어머니 가루가 아니라 내의원에서 직접 만든 비상용 방어 가루였어요. 이건 그냥 가루가 아니다. 불에 닿으면 펑 터지는 화약 성분이 들었단 말이다. 연희가 가루를 공중에 확 뿌리니까 자객들이 들고 있던 횃불에 닿자마자 퍼펑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고추가루에 석회, 황까지 섞었으니 눈이 따갑고 기침이 터져서 자객들이 주춤하는 사이 연희는 숲속으로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집요한 놈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연희는 깎아지른 절벽 끝 망월각이라는 낡은 정자에 몰리고 말았지요. 이제는 정말 끝이다 싶어 눈을 감으려는데 저 멀리서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숲을 뒤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감히 내 나라의 백성이자
나의 의관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달빛을 가르며 나타난 건 군복을 늠름하게 차려입은 세자 이선 저하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선비 모습은 간데없고 눈에서 불꽃이 튀는데 저하가 어릴 적부터 남몰래 익힌 검술이 아주 예술이었지요.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자객들 비명이 숲을 메우는데 캬,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세자 저하가 연희 앞을 딱 가로막으며 말씀하셨지요. 연희야, 괜찮으냐? 내가 너무 늦었구나. 연희는 저하의 넓은 등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울먹였어요. 저하, 어찌 직접 오셨나이까? 저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저는 어찌 살라고요. 그러자 저하께서 연희 손을 꽉 잡으며 낮게 읊조리시는데 아유, 제 가슴이 다 두근거리네요. 너는 내 병을 고친 숙수이자 내 막힌 숨통을 틔워준 사람이다. 그런 너를 잃는다면 조선의 왕관이 대체 무슨 소용이겠느냐. 걱정 마라. 오늘 이 숲을 나가는 자객은 단 한 놈도 없을 것이다. 결국 호위 무사들까지 합세했어. 자객들을 싹 쓸어버렸고 칠성이라는 놈 품속에서는 조 대감의 인장이 찍힌 금괴 주머니가 툭 떨어졌지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을 잡은 겁니다. 동이 터 올 무렵 세자 저하께서는 다친 연희를 제 말 앞에 태우고 궐로 향하셨어요. 연희는 저하의 따뜻한 등에 머리를 기대고 물었지요. 저하, 이제 조 대감을 벌할 수 있겠지요? 저희 어머니 억울함도 세상이 알게 되겠지요? 그렇다. 하지만 조 대감은 꼬리에 불과해.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몸통. 대비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다. 연희야,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내가 만드는 음식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검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 속에 길게 늘어지는데 얼마나 듬직하던지요. 이제 연희는 조 대감을 향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임금님과 대비마마가 직접 참관하는 내의원 약선 경연이에요. 거기서 연희는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약 성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적들의 죄를 제 입으로 술술 붉게 만드는 요리를 선보이겠다나요. 아이고,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 흐르는 그 팽팽한 기운이라니. 이건 뭐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살벌했지 뭡니까? 임금님께서 직접 내린 특명. 이름하여 예의원 약선 경합. 이게 그냥 요리 대결이 아니거든요. 수라간 잿더미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 연희랑 조선 의료 권력을 꽉 쥐고 흔드는 조 대감. 이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사람 살리는 도를 가졌는지 단판 승부를 내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임금님께서 옥좌에 딱 앉으셔서 사자후를 토하시는데 아유, 제 오금이 다 저리더라고요. 오늘 경합의 주제는 평정이다. 대비마마와 세자의 몸과 마음을 달래고 이 궐 안에 쌓인 지독한 도끼를 씻어낼 최고의 식치를 내놓거라. 이기는 자에겐 내의원 전권을 줄 것이요. 지는 자는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아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 소리에 조 대감 이 인간 입꼬리를 싹 올리며
비열하게 웃는 꼴 좀 보세요. 지는 벌써 전국 8도에서 제일 가는 녹용에다가 이름만 들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천종산삼. 거기다 번쩍번쩍하는 금박까지 약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요. 물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떠온 감로수만 쓴다며 아주 유세를 떨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연희 조리대를 좀 보셔요. 구경하던 의관들이랑 상궁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더니만 어머머 하고 자지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 앞에는 딱 3가지만 놓여 있었거든요. 바싹 마른 부자, 도끼가 서린 비소 광석, 그리고 시커멓게 탄 감초. 저 계집애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건 10년 전 제 어미를 죽일 때 썼던 사약 재료 아니냐. 제 발로 사약을 끓여 올리다니.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거나 말거나. 연희는 묵묵히 숫돌에 칼을 갈았지요.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데 손끝은 어찌나 차분한지 얼음장 같았답니다. 그 품속엔 어제 세자 저하께서 직접 건네주신 어머니의 비밀 서책이 딱 들어 있었거든요. 그 책 마지막 장에 뭐가 적혀 있었느냐? 바로 사약 성분을 거꾸로 이용해 막힌 심장혈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환원수의 비법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독치독 독으로 독을 씻어내다. 경합이 시작되자 조 대감은 은솥에다가 산삼이랑 녹용을 넣고 펄펄 끓이는데 아이고 그 비싼 냄새가 온 마당에 진동을 하니 사람들이 역시 조 대감이다 하고 감탄을 연발했지요. 하지만 우리 연희는요, 고요하다 못해 아주 기괴한 기운까지 느껴졌어요. 치명적인 독초인 부자를 얇게 썰어 넣더니 거기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가루를 아낌없이 뿌리지 뭡니까? 여러분, 사실 그 가루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쥐누니콩을 태워 만든 숯가루라 황토물을 배합한 거예요. 숯은 독을 싹 빨아들이고 황토는 열독을 식혀주니까 독한 부자를 오히려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약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지요. 연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시무시한 비소 광석을 불에 달구고 그 증기를 연근집에 통과시켰어요. 이건 동의보감에서도 신의 경지에 오른 자들만 한다는 이독치독의 기술이거든요. 거친 독성은 날려버리고 신경을 깨우는 미세한 약성만 뽑아낸 겁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연희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독초 끓이는 냄새가 아니라 새벽 숲속의 맑은 이슬 향기가 나더란 말입니다. 정상궁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아이고 박상궁 하며 눈물을 훔쳤지요. 10년 전 제 친구가 죽기 전에 끓였던 바로 그 진실의 향기였으니까요. 경합이 막바지에 이르자 조 대감이 수하한테 눈짓을 딱 하더니 연희 솥에 설사제인 파두가루를 던지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세자 저하의 호위 무사가 그놈 손목을 낚아채며 호통을 쳤지요. 경합 중에 불미스러운 짓을 하는 놈은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세자 저하의 서슬퍼런 호령에 조 대감 안색이 흙빛이 됐습니다. 드디어 심사의 시간. 조 대감은 금그릇에 담긴 화려한 탕을 올렸고 연희는 소박한 옹기사발에 맑은 환온소도탕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가 조 대감 걸 먼저 드시더니
진하고 좋구나 하시며 흡족해 하셨지요. 조 대감은 제 세상인 양 어깨를 으쓱거렸고요. 그런데 연희의 탕국을 딱 한 모금 드시는 순간 대비마마 안색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리며 사르르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맛이 10년 전 박상궁이 사약 받기 전 올렸던 차 맛이랑 똑같았거든요. 혀를 자극하는 맛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처박아둔 죄책감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서늘한 울림이었던 겁니다. 이 맛이 대체 무엇이냐?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게냐? 대비마마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는데 연희가 조 대감에게 다가가 탕국 한 사발을 쓱 내밀었습니다. 대감도 한번 드셔보시지요. 10년 전 당신이 제 어머니께 내렸던 그 사약 재료로 만든 당신만을 위한 보약입니다. 조 대감이 겁에 질려 안 마시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임금님 명령에 억지로 사발을 비웠거든요. 그런데 국물이 넘어가자마자 조 대감 눈동자가 뒤집히더니 헛것을 보며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희가 넣은 미세한 각성 성분이 놈의 양심을 사정없이 후려친 거죠. 상궁 박씨, 내가 왜 거기 서 있느냐?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대비마마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사약을 다렸을 뿐이야. 아이고, 여러분, 수백 명 앞에서 조 대감 입으로 10년 전 진실이 터져 나왔으니 이제 끝난 거지요. 대비마마는 도망가려 했지만 임금님이 소매자락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마마, 이제 저 죄인의 말을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끓인 건 독이 아니라 마마와 대신들의 썩은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었나 봅니다. 새로운 시작, 가마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길로 조 대감은 의금부로 끌려가고 제사는 몰수당했지요. 우리 연희 어머니 박상궁은 10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연희는 내의원 최고 어른인 수석식치 어이가 되었답니다. 연희는 잿더미가 된 수라간 터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보셨습니까? 사약이 보약이 되고 진실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 거대한 그림자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제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세자 저하께서 연희를 찾아와 그 거친 손을 비단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씀하셨지요. 고생했다, 연희야. 이제 대비와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다. 내 솥단지가 내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연희가 저하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하, 맛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맛으로 이 나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나 싶었는데 이게 또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조 대감 그 인간이 끌려가고 내의원에 모처럼 평화가 찾아오나 했더니 사흘 만에 아주 큰 사달이 나고 말았지 뭡니까? 우리 연희가 이제 노비 딱지 떼고 수석식치 어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았어. 비단 옷까지 입게 됐는데 글쎄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터졌어요. 사라진 어머니의 유품, 얼어붙은 연희의 심장. 어머니, 이제 다 왔어요. 이 가루로 마마 병도 싹 고쳐드리고 우리 어머니 억울한 누명도 다 벗겨드릴게요. 연희가 습관처럼 품속에 둔
그 귀하디 귀한 비단 주머니를 확인하려고 손을 딱 뻗었거든요. 그런데 글쎄 손끝에 닿아야 할 그 묵직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연희가 미친 사람 마냥 옷을 다 헤치고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서랍을 엎고 바닥을 손톱이 빠지게 긁어봐도 그 10년 세월 목숨처럼 지켜온 하얀 가루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냐? 대체 어떤 놈이 여기에 손을 댄 것이냐? 연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방에 들렀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축하한다고 온정상궁이며 약재 나르던 사령들, 그리고 연희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나인 복순이까지. 이건 분명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지요. 조 대감이 무너지니까 데뷔전했어. 연희의 근본을 통째로 뽑아버리려고 마지막 도박을 건 거란 말입니다. 연희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 가루가 대비 손에 들어가면 나는 요녀로 몰리거나 세자 저하를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될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린 연희가 범인을 잡을 묘책을 냈지요. 그 가루엔 빈편이랑 백반 성분이 섞여 있는데 이게 특정 액체랑 만나면 색깔이 확 변하거든요. 연희는 내의원이랑 수라간 식구들을 마당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조 대감의 구린내를 씻어내는 청결의식을 하겠다 하면서 커다란 대야에 치자 우린 물이랑 초산을 황금 비율로 섞어 담았지요. 이 물은 정직한 사람한테는 맑은 노란 빛이지만 나쁜 마음으로 약재를 훔친 자가 손을 넣으면 귀신같이 푸른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다면 어서 자백하세요. 연희의 서슬퍼런 외침에 사람들이 벌벌 떨며 한 명씩 손을 넣었지요. 다들 맑은 노란 물이었는데 마침내 연희가 제일 아끼던 고향 동무 복순이 차례가 됐습니다. 복순이가 사들사들 떨며 손을 대야에 담그는 순간 글쎄 맑던 치자물이 복순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진한 보랏빛으로 번지는 게 아니겠어요? 복순아, 내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연희의 절규에 복순이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언니, 미안해요. 데비마마께서 제 동생 목숨을 쥐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밤까지 그 가루 안 가져다 주면 동생을 죽인다고 하셔서. 아이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데뷔전에서 벌써 연희 곁에 첩자를 심어뒀던 거예요. 복순이는 이미 한 시즌 전에 가루를 데뷔전 상궁한테 넘겼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연희는 앞뒤 재지 않고 자경전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데뷔전 내시들이 칼을 뽑아 들고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등 뒤에서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세자 이선 저하셨지요. 비켜라. 내의원 수석 어이가 마마를 진찰하러 가는 길이다. 누가 감히 막아서느냐. 저하 덕분에 겨우 들어갔더니 글쎄 데비마마가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그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더니 가루를 찻잔에 슬쩍 타면서 기괴하게 웃지 뭡니까? 이게 내 어미가 남긴 그 요술 가루냐? 향은 좋은데 우리 의관들이 조사해보니 여기 부자랑 비소가 들어있다더구나. 연희야, 내가 감히 독가루로 왕씨를 속이고 세자를 중독시키려 한 것이냐? 연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비가 가루만 훔친 게 아니라 거기다 동물을 섞었어. 연희를 역적으로 몰아넣으려고 완벽하게 덫을 짜놓은 거지요. 마마, 그건 약이지 독이 아닙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고 빌어봤지만 대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희를 지하 감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연희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어머니 유품이 자기를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왔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살 너머 달빛을 보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연희야, 가루에 기대지 마라. 진짜 비법은 내 머릿속과 내 정직한 손끝에 있단다. 연희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사실 대비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가루는 뜨거운 물이랑 만나면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빛이랑 연기를 내뿜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연희는 이제 감옥 안에서 대비의 거짓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최후의 식치, 폭탄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수락 안의 그 뜨거웠던 불길도 내의원의 그 고결한 향기도 여기까진 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제 갈라진 손을 내려다봤지요. 어머니,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가루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눈을 가리는 독이었네요. 하며 한탄을 하는데 아휴, 제가 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밖에서는 데뷔 전 인간들이 당장 그년을 끌어내라 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지요. 데뷔가 그 가루에 독초 성분이 들었다고 가짜 보고서까지 만들었으니 우리 연희는 꼼짝없이 세자를 죽이려 한 대역죄인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단 말입니다. 간수 놈들은 또 어떻고요? 데뷔 전 사주를 받아서 물 한 모금, 밥 한 덩이를 안 주는 거예요. 연희가 목이 타들어가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창살 사이로 빗줄기가 스며드는 걸 봤거든요. 찢어진 옷자락으로 그 물을 받아냈는데 바닥 오물이랑 섞여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지 뭡니까. 그때 연희 머릿속에 동의보감 구절이 스쳤대요. 지저분한 흙 속에 진주가 있고 썩은 나무에서 영지가 자란다. 연희는 포기하지 않고 감옥 바닥 황토를 파냈어. 덩어리를 만들었지요. 황토가 천연 필터인 거 아시죠? 제 체온으로 말린 황토에 빗물을 통과시켰어. 기어코 마실 물을 만들어냈답니다. 거기다 구석에 핀 청이끼를 긁어모으고 쥐들이 물어다 놓은 마른 무 조각을 으깨 써서 반죽을 만들었는데 소금 한 톨 없는 그 비참한 반죽을 먹으며 연희는 다짐했지요. 이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대비의 거짓을 무너뜨릴 힘이 될 것이다. 캬, 우리 연희 정말 독하지 않습니까? 그때였어요. 창살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비치는데 아 글쎄 세자 이선 저하께서 내시 복장을 하고 몰래 숨어 드신 거예요. 연희야, 살아 있었구나. 저하 목소리에 연희가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지요. 저하가 주먹밥이랑 작은 은침 하나를 밀어 넣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침으로 내 혀를 눌러 죽은 척하거라. 그럼 내가 너를 밖으로 빼돌려주마. 그런데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저하, 도망치면 영영 누명을 못 벗습니다. 이 침으로 가루 속에 숨겨진 진실을 폭파해버리겠습니다. 연희는 저하께 궁궐 우물터에 있는
석회 가루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지요. 대비를 한 방에 보낼 기막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추국장의 향기, 그리고 드러난 혈수.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초췌한 모습으로 추국장에 끌려 나갔습니다. 임금님과 대비, 백관들이 쫙 깔린 가운데 그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지요. 대비는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 가루에서 독이 나왔다. 연히 이 요무리 세자를 죽이려 했으니 당장 사지를 찢어 죽이소서. 연희는 담담하게 임금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청이 있사옵니다. 이 가루가 독인지 약인지 제가 직접 증명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독이면 제 목을 치시고 약이라면 대비마마의 거짓을 벌해 주소서. 대비가 코웃음을 치는데 연희는 세자가 전해준 석회 가루를 손바닥에 숨기고는 주머니 가루를 찻잔에 섞었지요. 그러면서 은침 끝에 묻힌 산 성분을 동시에 톡 넣었단 말입니다. 그 순간 찻잔에서 치익 소리가 나더니 하얀 연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글쎄 거기서 세상에 둘도 없이 맑은 연꽃 향기가 진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냄새는 10년 전 박상궁의 향기가 아니냐? 구경하던 노상궁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기는 대비의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고 당황한 대비가 뒷걸음질 치다 소매 안에서 뭔가를 툭 떨어뜨렸거든요. 그게 뭐였냐? 바로 박상궁이 죽기 직전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가 담긴 비단띠였던 겁니다. 대비 김씨 선왕의 수라에 부자를 섞다. 추국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대비는 사색이 되어 쓰러졌지요. 연희는 잿더미가 된 수라간을 보며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연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비전 세력인 친가 가문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문을 걸어 잠갔지 뭡니까? 이제 연희는 요리칼이 아니라 배고픈 병사들의 마음을 돌리고 적들의 칼날을 멈추게 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답니다. 추국장에서 그 통쾌한 승리를 거뒀으니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나 대비네 집안인 김씨 일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반란을 일으키지 뭡니까? 자기네 가문이 멸문지화당할 게 뻔하니 중앙군영을 돈으로 매수해서 궁궐 사대문을 꽉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임금이 노비한테 홀렸어. 대비마마를 핍박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궁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싹 끊어버렸거든요. 반란군 수장 김대감 그 영감이 열흘만 굶겨봐라. 지들이 배고팠어. 임금 목을 따올 거다 하고 호통을 치는데 아유, 천인공노할 노릇이지요. 궁 안에는 금군 3,000명의 나인, 내시들까지 수천 명이 갇혔는데 보급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창고가 바닥이 났어요. 잿더미가 된 수라간 대신 임시로 꾸린 소주방에는 썩어가는 감자 몇 알에 곰팡이 핀 보리쌀뿐이니 이걸 어쩌면 좋답니까? 세자 저하도 제 밥을 병사들한테 나눠주며 버텼지만 굶주림이라는 게 공포보다 무서운 법이거든요.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 눈에 살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대로라면 성문이 열리는 건 시간 문제였지요. 바로 그때 우리 연희가 해진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저하 앞에 딱 섰습니다. 저하 창고 열쇠를 주십시오.
쌀은 없으나 이 궁궐 땅 자체가 거대한 식재료 창고입니다. 제가 오늘 밤 굶주린 늑대들을 잠재울 성군의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연희가 나인들을 데리고 궁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먹을 게 없는데 뭘 만든다는 거냐? 그러자 연희가 담벼락 밑에 무성한 질경이랑 명아주 그리고 연못가의 연근을 가리켰어요. 질경이는 부은 다리를 가라앉히는 명약이고 명아주는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에겐 고기가 아니라 땅에 끈질긴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연희는 마당에 가마솥 10개를 걸고 소나무 껍질 속살인 송기를 벗겨냈어요. 잿물에 삶아 독을 뺀 송기 가루를 보리쌀이랑 섞으면 양이 몇 배로 불어나거든요. 거기다 조대감한테 압수한 태양초 고추라 묵은 간장에 산초, 생강을 듬뿍 넣은 특제 양념장을 만들었지요. 매콤하고 알싸한 그 향이 삭막한 궁궐에 퍼지는데 아유 굶주려 쓰러져 있던 병사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 냄새가 담장 넘어 반란군한테까지 흘러갔거든요. 그놈들도 딱딱한 주먹밥으로 버티느라 죽을 맛이었겠지요. 연희가 저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하, 우리 병사들에게 먼저 먹이고 남은 죽은 항아리에 담아 성벽 아래 적들에게 내려보내십시오. 적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칼날을 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자 저하가 곧장 명을 내리니 성위 금군들이 뜨끈한 송기 죽을 마시듯 들이켰지요. 살 것 같다. 정녕 이게 잡초로 만든 거란 말이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뒤이어 수십 개의 죽 항아리가 성벽 아래로 내려가자 반란군 놈들이 처음엔 의심하다가 너도 나도 달려들어 퍼먹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맛이 꼭 고향 어머니가 끓여주던 장국 맛이라 적군 병사들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우리가 누굴 위해 칼을 들었나? 이 따뜻한 죽을 내어준 분이 진짜 임금이 아니시면 누구란 말이냐? 김 대감이 칼을 휘두르며 독려해봐도 이미 민심은 죽 한 사발에 싹 돌아섰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지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직 맛의 진심으로 반란을 잠재운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반란군 병사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조선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연희는 성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병사들에게 남은 죽을 일일이 나눠주었지요. 세자 저하가 그 모습을 보며 연희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연희야, 내 솥단지가 내 천자루검보다 강했구나. 이제 이 나라는 내가 보여준 온기로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승리의 끝에는 가장 아픈 마무리가 남은 법이지요. 반란의 배후인 대비 김씨와의 최종 담판 말입니다. 연희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대비가 평생 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 기억의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여러분, 드디어 이 기나긴 여정의 끝. 그 위대하고도 뭉클한 마지막 대목에 다다랐습니다. 반란군이 무릎을 꿇고 궁궐의 평화가 찾아왔나 싶었지만 사실 진짜 폭풍은 그 뒤에 몰려왔지요. 조선을 호령하던 대비 김씨는 이제 화려한 자경전에서 쫓겨나 궐 귀퉁이에 쥐가 들끓고 습기가 가득한 냉궁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눈짓 하나로 사람 목숨을
팔이 목숨처럼 다루던 분이 이제는 서늘한 바람 속에 제 죄업이랑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10년 전 선왕을 시해하려 하고 이번에 반란까지 일으켰으니 당장 사약을 내리소서 하는 상소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쉬운 도망일 뿐이다. 연희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패대비 마마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끊는 독약이 아니라 평생 제 죄를 되새기며 참회하게 할 진실의 식치입니다. 제게 마지막 수라를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분께 마지막 사약을 올리겠나이다. 연희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소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활기가 도는 곳이지만 연희는 홀로 조용히 솥을 걸었지요. 재료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말린 연꽃잎, 쓴쑥, 그리고 오래된 벽시. 연희는 쓴쑥을 검게 변할 때까지 다렸습니다. 그 빛깔이 꼭 10년 전 어머니가 마셨던 사약이라 똑같아 소름이 끼칠 정도였지요. 하지만 연희는 거기다 독 대신 망우초와 자수정 가루를 넣었습니다. 망우초는 근심을 잊게 하지만 과하게 쓰면 과거의 기억을 아주 선명하게 되살리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연희는 이걸 역이용한 겁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자기가 해친 사람들의 환영을 보게 만드는 심리적 식치였지요. 이것은 몸을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마마의 영혼을 깨워 버렸던 양심과 마주하게 하는 기억의 사약입니다. 연꽃 향이 은은하게 감돌고 자수정 가루가 보랏빛 광채를 내는 그 탕약을 들고 연희는 냉궁으로 향했습니다. 대비는 헝클어진 머리로 구석에 앉아 박상궁, 내가 또 왔느냐 하며 광작을 부리고 있었지요. 연희가 탕약을 내놓자 대비는 실성한 듯 웃으며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통은커녕 혀끝이 마비되는 쓴맛 뒤에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맡았던 포근한 향기가 온몸을 감싸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맛은 뭐냐? 왜 아프지 않고 가슴이 미어지는 게냐? 연희가 넣은 망우초가 대비의 뇌를 자극했어. 평생 억눌러온 인간의 감정을 폭발시킨 거예요. 대비는 이제 헛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칼든 저승사자가 아니라 인자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는 박상궁의 모습을요. 대비는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박상궁, 미안하네. 제발 이 기억 속에서 나를 꺼내다오. 연희는 슬픈 눈으로 말했지요. 마마, 이 약은 마마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마는 이제 남은 생동안 무언가를 드실 때마다 제 어머니의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죄를 씹어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식치입니다. 대비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연희가 냉궁을 나오니 하늘엔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넋이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세월은 흘러 세자 이선 저하가 새로운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즉위 첫날 조선 천지를 뒤흔들 교지를 내리셨지요. 신분과 성별 상관없이 실력으로 인재를 뽑겠다. 수라간 연희를 정삼품 당상관 식치 대어의로 임명한다. 노비 출신 여인이 당상관이라니. 궐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아무도 토를 못 알았지요. 그녀의 죽 한 사발이 나라를 구한 걸 다 봤으니까요. 연희는 화려한 관복 대신 어머니의 낡은 주머니를 품고 다시 수락관으로 갔습니다. 벼슬은 권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반물을 나눠줄 큰 주걱일 뿐이었지요. 연희는 궁궐 담장을 허물고 대동 소주방을 차렸습니다. 궁궐 안에만 갇혀 있던 이 귀한 약선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왕이 된 이선이 연희를 찾아오자 연희는 가마솥을 열어 마지막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비싼 산삼이나 녹용이 아니었어요. 평안도 메밀, 전라도 보리, 경상도 콩, 강원도 황기, 팔도의 곡식을 한데 모아 끓인 대동보원탕이었지요. 전하, 팔도의 기운이 한 솥에서 어우러져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전하께서 다스릴 대동의 세상입니다. 메밀의 찬 기운을 황기의 따뜻함으로 누르고 발효된 간장으로 영양을 응축시킨 이 탕국은 개민서를 통해 온 나라 백성들에게 무료로 뿌려졌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이 이 국 한 사발에 다시 일어섰고 연희는 약선 보살이라 칭송받았지요. 그녀가 쓴 식치비방은 훗날 조선 의학의 보물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기르며 그녀는 늘 가르쳤지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긍휼이다. 상대의 아픔을 내 혀로 먼저 느끼지 못하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상왕이 된 이선이 평복 차림으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투박한 숭늉사발을 나누며 이선이 웃었지요. 연희야, 10년 전 내가 처음 올렸던 그 볏짚 우린 물맛을 기억하느냐? 그게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다. 연희는 먼 산을 보며 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불을 지폈을 뿐입니다. 불은 평등합니다. 양반의 땔감이라고 더 뜨겁게 타지 않지요. 저는 그 정직한 불의 마음을 배웠을 뿐입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이제는 다 해진 비단 주머니를 꺼내 가마솥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는 비방 가루 따위 없어도 그녀의 마음 자체가 비방이 되었으니까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 주머니가 타들어가며 진한 향기가 궁궐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초가집으로 조선의 산천으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노비의 손에서 피어난 왕의 맛, 그리고 만인을 살린 생명의 가마솥. 연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그 따뜻한 밤물의 온기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연희와 함께 웃고 울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의 이 기막힌 성공담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보약 한 사발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희의 이야기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영감을 받아 동의보감 버전으로 새롭게 꾸민 이야기였답니다. 엄니들 대장금은 약식동원을 처음으로 알리게 된 정말 훌륭한 드라마 여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엄청 본 드라마였다는 건 아시죠? K-드라마의 시조였지요.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 150세까지 간다는 이야기 가끔 듣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약식동원을 실천하는 삶이 장수 비결 아닐까요? 오늘도 잼나셨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좋아요는 모두가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